제1장 쉼없는 노동의 세월. 정화 씨가 처음 시장에 발을 들인 건 26살 때였다. 남편 병수가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5살 큰아이와 갓 태어난 둘째를 품에 안은 채 막막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던 그때 말이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첫날 밤 아이들이 잠든 방에 홀로 앉아있던 그녀는 텅 빈 통장과 밀려오는 각종 고지서를 바라보며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울음도 잠깐, 새벽이 오기 전에 그녀는 이미 결심을 굳혔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는 뻔하잖아. 애들 굶길 순 없으니까. 그렇게 시작된 시장 생활이었다. 처음엔 다른 상인들 밑에서 일당을 받으며 채소를 다듬고 진열하는 일을 했다. 손이 곱던 정화 씨의 손바닥엔 굳은 살이 박였고 무거운 상자를 나르다 보니 어깨와 허리도 아파왔다. 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집에 돌아가면 엄마 언제 와? 하며 달려드는 아이들의 환한 웃음이 모든 피로를 씻어주었기 때문이다. 몇 년이 흘러 조금씩 요령이 생기자 정화 씨는 작은 노점 하나를 얻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도매시장으로 향해 그날 팔 채소와 과일을 고르는 일부터 시작됐다.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사오려면 눈썰미와 경험이 필요했다. 사과는 꼭지 부분을 보고 신선도를 판별하고 배추는 속이 꽉 찬 것을 골라야 했다. 상인들 사이에서 정화 언니는 물건 고르는 솜씨가 예술이야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다.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정화 씨는 자신의 작은 노점 앞에서 하루 종일 서 있었다. 여름철 자결하는 햇볕 아래서도 겨울철 매서운 바람이 불어도 그녀는 자리를 지켰다. 손님들에게는 늘 밝은 미소를 보였지만 속으론 하루 매출을 계산하며 조바심을 냈다. 오늘은 얼마나 남았을까? 큰애 학용품도 사야 하고 둘째 분유값도 마련해야 하는데 특히 힘든 건 아픈 날이었다. 몸살이 났어도 배가 아파도 쉴 수가 없었다. 하루 장사를 쉬면 그날 벌 돈이 고스란히 날아가는 건 물론이고 단골 손님들마저 다른 노점으로 발길을 돌릴까봐 불안했다. 한 번은 독감으로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장사를 나갔다가 노점 앞에서 쓰러진 적이 있었다. 다행히 옆 가게 아주머니가 발견해 병원에 데려다줬지만 그때도 그녀의 첫 번째 걱정은 오늘 못 판 과일들은 어떡하지? 였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자란 아이들은 일찍부터 철이 들었다. 초등학생이던 큰아이는 동생을 돌보며 숙제도 스스로 해결했고 어머니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라면이라도 끓여놓고 기다렸다. 정화 씨는 그런 아이들이 안쓰러우면서도 대견스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론 늘 미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우리 애들은 참 착해. 하지만 이렇게 키우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 되자 교육비 부담은 더욱 커졌다. 학원비, 교복값, 수학여행비까지 나가는 돈은 늘어만 갔다. 정화 씨는 새벽 장사에 더해 저녁에는 음식점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하루 서너 시간밖에 못 자는 날이 허다했지만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지친 기색을 보이지 않으려 노력했다. 엄마는 괜찮아. 우리 애들만 잘 크면 그게 엄마 소원이야. 그렇게 20여 년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손발을 놀린 끝에 정화 씨는 드디어 시장 안작은 점포 하나를 마련할 수 있었다. 비록 평수는 작았지만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지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웠다. 노점에서 점포로 옮긴 첫날, 그녀는 새로 단 간판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제는 아이들도 모두 성장해 각자 가정을 꾸렸다. 큰아들은 회사원이 되어 자신만의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었고 둘째 아들도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다. 정화 씨는 손주를 보며 이제야 조금 숨을 고를 수 있겠구나라는 안도감을 느꼈다. 오랜 세월 혼자 짊어져 온 무거운 짐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녀의 남은 삶은 그리 평탄하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종류의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제2장. 존중 대신 무시로. 엄마 혼자 계시지 말고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세요.
둘째 아들 민수가 먼저 제안했을 때 정화 씨는 한참을 망설였다. 평생 남에게 짐이 되기 싫어했던 그녀였기에 설령 그 상대가 자신의 혈육일지라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 들어 혼자 지내는 것이 점점 버거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다. 밤마다 찾아오는 외로움과 가끔씩 몸이 아플 때마다 느끼는 막막함이 그녀를 짓눌렀다. 정말 괜찮겠니? 며느리한테 미안하지 않을까? 에이, 무슨 소리예요? 수진이도 엄마 모시고 살자고 했어요. 손주들도 할머니랑 같이 살면 좋아할 거고요. 민수의 말을 듣고 며느리 수진이의 표정을 살폈지만 그녀는 억지로 지은 듯한 미소만 보였다. 하지만 아들의 간청이 워낙 간절해서 정화 씨는 결국 작은 점포를 정리하고 아들 집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다. 마음 한구석에 기댈 곳이 생긴 것 같아 안도감이 들었다. 처음 한 달은 나쁘지 않았다. 8살 손녀 예은이와 5살 손자 준호가 할머니가 온 것을 무척 반가워했다. 정화 씨는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고 시장에서 익힌 솜씨로 맛있는 밑반찬도 만들어줬다. 민수는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야라며 만족해했고 수진이도 집안일이 줄어든 것을 은근히 고마워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사소한 갈등의 씨앗은 의외로 빨리 싹을 틔웠다. 정화 씨가 습관처럼 시장에서 과일이나 채소를 사다 주면 수진이는 점점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저희 집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는 유기농 전문 매장에서만 사거든요. 제발 좀 안 가져오시면 안 되겠어요? 아, 그래. 미안해. 그냥 좋은 걸 보면 사고 싶어서. 정화 씨는 당황스러웠다. 평생 시장에서 눈썰미를 길러온 자신이 고른 신선한 재료들이 그저 싸구려로 치부되는 것이 서운했다. 하지만 며느리를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 더 이상 뭔가를 사다 주지 않았다. 그 다음엔 집안일 문제였다. 정화 씨가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려고 하면 수진이는 어머니, 그냥 쉬세요. 제가 할게요라고 말했다. 처음엔 며느리의 배려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수진이는 정화 씨가 만진 그릇이나 청소한 곳을 다시 한 번 더 닦았다. 마치 자신의 손길이 더럽다는 듯이. 더 마음 아픈 건 손주들의 변화였다. 처음엔 할머니를 좋아했던 아이들이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특히 예은이가 친구들을 집에 데려왔을 때 일이었다. 예은아, 할머니 방에서 냄새 난다고 친구가 그러네. 수진이가 아이에게 귓속말하는 소리가 복도에 앉아있던 정화 씨의 귀에까지 들렸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이 무슨 냄새를 풍기는 사람인가? 평생 깔끔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손주들마저 피하고 싶어하는 존재가 된 것인가? 그날 밤 정화 씨는 자신의 방에서 옷 가지며 이불을 하나하나 냄새를 맡아봤다. 특별한 냄새는 나지 않았다. 하지만 며느리와 손주들의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려 들었다. 상황은 갈수록 나빠졌다. 가족 모임에서도 정화 씨는 점점 소외됐다. 민수와 수진이가 아이들 교육 문제나 집안 대소사를 의논할 때 그녀는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다. 자신의 의견을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고 무언가 제안하려고 하면 어머니는 몰라도 돼요라는 말로 차단당했다. 결정타는 추석 연휴에 일어났다. 온 가족이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은 건 출발 3일 전이었다. 민수는 어색한 표정으로 말했다. 엄마, 죄송한데 이번 여행은 패키지 상품이라서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다음에 따로 모시고 여행 가드릴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화 씨는 알 수 있었다. 수진이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배제한 것이라는 걸. 가족 단체 채팅방에서 여행 계획을 세우고 짐을 싸는 이야기들이 오가는 동안 그녀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민수 가족이 캐리어를 끌고 현관을 나서면서 엄마 잘 계세요. 금방 올게요라고 인사를 건넸다. 예은이와 준호는 여행 가는 흥분에 할머니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수진이는 마지막까지 정화 씨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문이 닫히자 집안은 순식간에 정막에 휩싸였다. 정화 씨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봤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가족에게조차 짐이 되어버렸다는 현실이 뼈저리게 느껴졌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텅 빈 집에서 혼자 보내는 나날들이 시작됐다. 그 시간은 정화 씨에게 깊은 성찰의 시간이 되었고, 동시에 새로운 결단을 내리게 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제3장. 결단의 순간. 가족들이 떠난 첫날 밤, 정화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봤다. 언제부터였을까?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이 시작된 게, 손주들이 자신을 피하기 시작한 게, 아들마저 자신과 아내 사이에서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게, 새벽 4시가 되자 몸이 저절로 일어났다. 수십 년간 시장에 나가기 위해 몸에 밴 습관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갈 시장도 없었다. 정화 씨는 슬리퍼를 질질 끌며 거실로 나갔다. 큰 창문 너머로 아직 어둠에 잠긴 도시가 보였다. 저 멀리 새벽 배송 트럭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다. 누군가는 여전히 새벽부터 일터로 향하고 있구나. 예전의 자신처럼. 내 삶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목소리가 저절로 나왔다. 텅 빈 집에서 혼잣말하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 보였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언제부터인가 등이 많이 굽어 있었고 머리카락도 성기게 변해 있었다. 시장에서 바쁘게 살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한가한 시간이 생기니 비로소 자신의 늙음이 보였다. 나는 정말 가족의 짐일 뿐일까? 아무 쓸모도 없는 늙은이가 된 건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평생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했던 자신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울음도 잠깐, 곧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서 끝낼 순 없어. 그건 남편을 잃고 막막했던 26살의 자신이 했던 말이었다.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처음 시장에 나갔던 그날 새벽 무서움과 불안함을 떨쳐내기 위해 되뇌었던 말이었다. 그때도 길이 보이지 않았지만 결국 해내지 않았던가. 그래, 이제부터는 남은 날들을 내가 살아내야지. 목소리에 조금씩 힘이 실렸다. 정화 씨는 몇 번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한 잔 내렸다. 오랜만에 마시는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커피는 씁쓸했지만 따뜻했다. 그 다음 날부터 정화 씨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먼저 자신의 현 상황을 냉정하게 점검했다. 시장 점포를 정리하면서 모아둔 돈이 꽤 있었다. 큰 액수는 아니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다. 건강도 나쁘지 않았다. 무엇보다 아직 포기할 나이가 아니었다. 일단 이 집부터 나가자. 결심이 서자 행동도 빨라졌다. 정화 씨는 부동산 앱을 다운받아 혼자 살기 좋은 원룸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처음엔 스마트폰 조작이 어색했지만 며칠 지나니 제법 능숙해졌다. 기술이 발달했다지만 결국 사람이 사는 일은 비슷하구나 싶었다. 마침내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았다. 지하철역에서 가깝고 주변에 전통시장도 있고 무엇보다 작지만 남향이라 햇볕이 잘 들었다. 정화 씨는 바로 계약금을 넣고 이사 날짜를 잡았다. 민수가 출근하고 수진이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정화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수진아, 나 원룸 하나 얻었어. 네. 갑자기 왜요? 수진이의 표정에 당황과 함께 묘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정화 씨는 그걸 놓치지 않았다. 너희들 불편했을 것 같아서. 나이 들어와서 집안 분위기 어수선하게 만들었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괜찮아. 나도 혼자 살고 싶었어. 이 나이에 새로운 도전 같은 거지. 며느리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어머니가 결정하신 거라면 존중할게요라며 순순히 받아들였다.
의사 당일 민수는 서운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엄마, 정말 가셔야 해요? 제가 수진이한테 잘 말해볼게요. 아니야, 민수야. 엄마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야. 그래도 너희는 너희대로 잘 살고 엄마는 엄마대로 잘 살 거야. 그게 서로에게 좋은 일이야. 짐은 많지 않았다. 시장에서 쓰던 낡은 다이어리와 몇 벌의 옷까지, 그리고 예전에 찍었던 가족사진 몇 장이 전부였다. 트럭에 짐을 실으며 정화 씨는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다. 새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을 때 작지만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라는 사실이 감격스러웠다. 아무도 자신의 행동을 감시하지 않고 아무도 자신을 불편해하지 않는 곳. 정화 씨는 창문을 활짝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다. 자유의 공기라는 게 이런 건가? 그날 저녁 정화 씨는 근처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안내지를 가져왔다. 글쓰기 교실, 요가 교실, 문화 탐방 등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다. 평생 생계에만 매달려 살다가 이런 걸 해볼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무엇보다 눈에 띈 건 글쓰기 교실이었다. 인생 후반기 자서전 쓰기라는 문구가 마음에 와닿았다. 그동안 시장에서 쓰던 다이어리엔 매출과 지출만 기록했는데 이제는 자신의 마음을 적어보고 싶었다. 다음 날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글쓰기 교실에 등록하고 싶습니다.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정화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말하는 순간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정체성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그냥 김정화라는 한 사람으로서의 자신을 되찾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정화 씨는 새 다이어리를 펼치고 생애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글을 써내려갔다. 오늘은 나를 위해 꽃을 샀다. 참 오래 잊고 살았네. 작은 글씨로 적힌 한 줄이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가득했다. 정화 씨의 진짜 인생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았다. 제4장. 두 번째 봄. 독립한 지 석 달이 지나자 정화 씨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민센터 글쓰기 교실에 나가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다. 처음엔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와도 되나 싶어 조심스러웠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다. 글쓰기 교실 동료들은 모두 비슷한 연배였다. 은퇴한 중학교 교장 선생님, 평생 간병인으로 일하다 쉬게 된 박 여사, 자영업을 정리하고 여유를 찾은 최 사장. 다들 인생의 후반부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정화 씨는 이들과 이야기하며 자신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정화 씨, 오늘 쓴 글 정말 좋던데요. 시장에서의 경험담이 너무 생생해서 마치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았어요. 박 여사의 칭찬에 정화 씨는 얼굴이 빨개졌다. 평생 남들 앞에서 글을 읽어본 적이 없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제법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담당 강사도 정화 씨의 글에는 진짜 삶이 들어있어요. 그게 가장 큰 힘이죠라고 격려해줬다. 어느 날은 글쓰기 교실 동료들과 함께 인근 미술관에 가게 되었다. 정화 씨는 생전 처음 보는 그림들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색색깔로 그려진 풍경화를 보며 내 인생도 저렇게 여러 색깔이 있었구나 싶었다. 고단했던 시장 생활도 아이들을 키우며 느꼈던 보람도 최근의 아픔도 모두 자신만의 색깔이었다. 정화 언니, 다음 주에 경복궁 나들이 어때요? 날씨도 좋고 해서. 최 사장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다. 정화 씨도 흔쾌히 따라하기로 했다. 예전 같았으면 그런 곳에 내가 뭐하러 했을 텐데 이제는 달랐다. 혼자 전철을 타고 종로까지 가는 것도 새로운 모험처럼 느껴졌다. 경복궁에서의 하루는 특별했다.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역사 공부도 하고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 사이에서 사진도 찍었다. 정화 씨는 궁궐의 처마를 바라보며 이 나이에도 이런 걸 배울 수 있구나 감탄했다.
손주들 대신 새로운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곁을 채워주니 외로움은 어느새 사라져 있었다. 집에 돌아와서는 그날의 경험을 일기장에 꼼꼼히 적었다. 오늘 경복궁에서 본 단청이 참 아름다웠다. 빨강, 파랑, 초록이 어우러져 화려하면서도 조화로웠다. 내 인생도 이제 그런 색깔을 입혀보고 싶다. 일기 쓰기는 어느새 정화 씨의 소중한 일과가 되었다. 매일 밤 하루를 되돌아보며 글로 정리하는 시간이 마음을 정화시켜줬다. 시장에서 쓰던 다이어리에는 숫자만 빼곡했는데 이제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들로 페이지가 채워졌다. 어느 날은 용기를 내어 홀로 근교 여행을 떠났다. 남한산성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이런 자유로움이 있다는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 싶었다. 산성을 걸으며 만난 다른 혼자 여행객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도 나눴다.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자신이 신기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글쓰기 교실 수료식이 다가왔다. 마지막 시간에는 각자가 쓴 글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화 씨는 며칠 전부터 어떤 글을 읽을지 고민했다. 그러다 결정한 것은 나의 두 번째 봄이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발표회 당일 정화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화장을 했다. 오랜만에 입는 정장 차림이 어색했지만 당당해 보였다. 주민센터 강당에는 가족들과 지인들이 모여 있었다. 정화 씨의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것이 서운하지 않았다. 드디어 정화 씨의 차례가 왔다. 마이크 앞에 선 그녀는 잠시 떨렸지만 곧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평생 시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도 의미 있지만 나를 위해 사는 것도 똑같이 소중하다는 걸 말입니다. 홀 안이 조용해졌다. 정화 씨는 계속했다. 내가 노점에서 살아낸 지난 세월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가족의 그림자가 아니라 이름 석자로 살고 있습니다. 김정화라는 이름으로 내 두 번째 봄을 시작합니다. 발표를 마치자 홀 안에 박수 소리가 길게 퍼졌다.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정화 씨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니 평생 꿈꿔보지도 못한 일이었다. 수료식이 끝난 후 여러 사람들이 정화 씨에게 다가와 인사했다. 정말 멋있어요. 저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프로그램도 함께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화 씨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다. 길가에 피어있는 개나리꽃이 유난히 노랗게 보였다. 오랜 겨울 끝에 맞이한 새로운 계절처럼 그녀의 인생도 이제 다시 꽃피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일기장에 적었다. 오늘 내가 한 발표를 들으며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 이제야 깨달았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인생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내 두 번째 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오랜 고단함 끝에 맞이한 새로운 시작은 늦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찬란했다.